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학년도 성균관대 학생부 종합 과학인재 모의 면접 해설을 같이 해볼 거예요. 과학인재 전형이 2024학년도 들어서 새로 만들어진 전형이죠,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 기출 문제가 없고 학교 홈페이지에 모의 면접으로 문제가 이렇게 출제된다 하는 가이드 정도만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그 모의 면접 문제를 해설을 해보고 그다음 이 해설을 토대로 답변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학생부 종합 과학인재 전형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하자면 일단 뭐 모집 단위, 모집 인원, 그리고 지원 자격 이런 거는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시점에는 이미 1차 합격자 발표가 난 이후기 때문에 이 뭐 모집 단위에 지원하신 거는 이미 결정이 난 상태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여기서 선발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넘어갈 건데 1단계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 이미 끝났으니까 넘어가고 2단계를 보시면 2단계는 1단계 성적 70%에 면접 30%가 포함되는 형태죠, 그죠? 면접 30%라고 돼 있어서 얼마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어, 아무리 1차 성적이 70%고 더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비슷한 성적대에서 면접 점수가 크게 갈리는 경우에는 실제로 합부를 가를 만큼 면접이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면접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면접을 잘 보셔야 돼요. 특히나 그 모집 인원이 작은 과 같은 경우는 학생부 점수에서 차이가 꽤 나더라도 면접을 잘 보면 이 결과를 충분히 뒤집을 수가 있기 때문에 면접은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잘 보셔야겠죠. 그래서 뭐 면접 안내라든지 뭐 이런 거는 뒤에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면접 시험 왔는데, 뭐, 일정은, 지금 1차 합격자 발표가 이미 난 상태일 거고, 그 다음 면접은 21일, 일요일에 보게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면접 내용은 우리가 뒤에서 모의 면접 문제를 보면, 아실 수 있겠지만, 수학이랑 과학이 출제가 되는데, 어, 여기서, 수학원, 수학2 같은 경우에는, 수능을 무슨 과목을 선택하든지 누구나 다 공부를 하는 내용이라서, 별 문제가 없으시겠지만, 이제 문제가 선택 과목이죠, 그죠? 이과 학생들 중에 지금 많은 학생들이 미적분을 선택하고 있는데, 성대 과학인재 면접에서는 확률과 통계, 그리고 기하까지 출제를 한다고 명시적으로 이렇게 밝혀놨죠, 그죠? 그리고 모의 면접, 2024학년도 모의 면접 학교에서 공개한 예시 문제를 보면 실제로 기하 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 과목에 대한 내용을 전부 숙지하고 계시는 게 좋을 테고 어, 보통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세 과목을 다 공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전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일반고 학생들도 확통 그리고 기하를 아예 공부하지 않는 것은 아니니까 3학년 때 내신 같은 걸로 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때 배웠던 내용들 쭉 그 내용이라도 복습을 하시면서 모든 내용들을 다 숙지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과학이 이제 진짜 문제죠. 과학은 보통 물원, 화원, 생원 이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어, 이 과학인재 면접에서는 투 과목까지 즉 물투, 화투, 생투까지 전부 다 출제가 돼 있죠, 그죠? 그리고 모의 면접 문제에서도 투 내용이 지금 포함이 다 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선택 과목까지 전부 다 내용이 숙지가 되어 있어야 면접 문제를 푸는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수능을 칠 만큼 공부를 자세히 하고 어려운 문제를 풀어라 그것까지는 아닌데 최소한 개념이라도 다 숙지를 하신 상태에서 문제를 풀러 가셔야
풀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다음 그리고 면접은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이 되게 될 텐데, 블라인드 면접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블라인드 면접이 뭔지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학교 가서 그냥 시키는 대로 잘 따라 하시면 돼요. 일정인데 얘도 자기가 지원한 학과에 따라서 오전, 오후 시간이 나뉘니까 합격자 발표에서 잘 확인하셔서 면접 보러 가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내용인데, 시험 형태는 제시문 기반 개인별 구술 영상을 녹화해서 평가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면접장에 들어가시면 답변을 하시는 내용을 다 녹화를 해서 그 녹화된 내용을 토대로 면접관들이 평가를 한다는 얘기가 될 테고, 그리고 여기 2번이 제일 중요하죠, 그죠? 시험 시간은 1인당 10분 이내가 돼 있고 답변 준비 시간이 15분 주어진다고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면접장에 들어가셔서 이 15분 동안 그냥 문제를 푸는 거죠. 문제를 푸시고 그리고 답변을 어떻게 하실지 답변을 대충 설계를 하시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시간 동안 답변 설계를 하시고, 그 다음 면접장에 들어가서 구술로 답을 하는 시간이 여기서 밑에 나와 있는 시간이죠. 수학을 3분, 그리고 물리, 화학, 생명과학은 각 2분씩 할애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분, 2분, 2분, 2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논술처럼 답변을 너무 자세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려고 하면 이 시간이 모자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핵심적인 내용들만 컴팩트하게 면접관들에게 전달을 하실 수 있도록 설계한 풀었던 문제를 토대로 답변 내용을 한 번은 정리를 하시고 면접장에 들어가셔야 시간 배분이 제대로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나와 있다시피 수학, 물리, 화학, 생명 각각 나눠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수학을 더 쓰고 뭐 물리학을 조금 덜 쓰고 그리고 뭐 화학을 더 쓰고 생명과학을 덜 쓰고 이런 형태로 시간 배분을 자율적으로 하는 게 안 된다는 말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각 과목마다 시간 배분하는 것도 중요하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출제 교과는 뭐 수학과학 이거는 아까 얘기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전 과목을 개념 정도는 다 공부하고 가셔야 된다. 네, 이제 문항 해설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건데 일단 먼저 문항을 그 모의면접 문항들을 같이 보면서 떻게 답변 설계를 할 것인지 해설이랑 같이 보고 그 다음 제가 직접 답변하는 모습을 예시로 보여드릴 거예요. 먼저 수학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수학은 보자마자 기하 문제죠. 왜? 타원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죠? 일단 제시문 1에서는 집합 S가 좌표 평면 위의 점 PAB 중에서 A와 B 값이 모두 정수이며 절대값 A와 B의 범위가 1에서 1 이상 4 이하여야 된대요. 자, 그러니까 결국 정수 격자점을 말하는 거고 이 정수 격자점들 중에서 값이 1에서 4 사이인 점들을 얘기하는 거겠다, 그죠? 자, 그리고 제시문 2에서 타원을 줬다, 그죠? 타원 x제곱 더하기 2y제곱은 8을 줬고, 이 타원 외부의 한 점 P를 지나는 타원의 두 접선의 접점을 A, B라고 할 때, 각 A, P, B가 90도보다 크다라고 돼 있죠, 그죠? 이거를, 물론 이제 수학을 잘 하는 친구들은, 읽고 바로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서 파악을 하시겠지만, 직접 그림을 그려서 파악을 하는 게, 문제에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파악하기가 좋겠죠. 자, 일단 그 정수격자점에 대해서 물었으니까 굳이 좌표축을 그리기보다는 직접 이 범위, 1에서 4 사이 범위를 만족하는 정수격자점을 그린 다음에 그 안에서 문제풀이를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정수격자점을 먼저 그려보면 1에서 4 사이니까 마이너스 4에서 4까지를 그릴게요. 그려놓고 절반 나누고 절반 그리고 여기
한 번씩 더 나누면 되겠죠, 그죠? 정수격자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세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림 그리는 게 귀찮아도 생각보다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직접 다 그려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가운데가 좀, 그치? 이 정도 그릴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얘 가운데 있는 이 친구가 Y축이고, 가운데 있는 이 친구가 X축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문제에서 제시문 1에서 주어진 범위를 만족하지 않는 점들이 있죠, 그죠? 정수긴 하지만 1 이상의 값이 되어야 하므로 X좌표 또는 Y좌표가 0인 점들은 전부 다 제외를 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전부 제외시켜주면 어, 음, X 짜서 표시할게요. 음. 이 점들을 제외시킨 나머지 격자점들이 제시문 1을 만족하는 점들이다, 그죠? 자, 그리고 제시문 1을 볼 건데, 타원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타원은 이제 꼭지점과 장축, 단축을 파악해야 하므로, 우변을 1로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양변을 8로 나눠주면, 8분의 x제곱 더하기 4분의 y제곱은 1 이렇게 된다, 그죠? 자, 그러니까 타원의 꼭지점, x좌표 쪽의 꼭지점은 2루트 2가 되는 거고, y좌표 쪽 꼭지점은 2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장축의 길이는 4루트 2, 단축의 길이는 4가 되는 형태다, 그죠? 그래서 이 타원을 여기 아까 그려놓은 격자점에 옮겨서 그려볼게요. 그리면 2루트 2는 3보다 조금 작은 값이죠, 그죠? 그러니까 x축 쪽에는 이쯤 찍힐 테고, 그리고 반대쪽도 찍어주면 이쯤 찍히겠죠, 그죠? 그리고 y축의 꼭지점은 0,2랑 0,-2가 되겠다, 그죠? 네, 그림을 그려주면 이렇게, 그리고 다시 되네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다 보면 지금 이 점이 애매하죠, 그죠? 여기 1사분면에서 볼까요? 2,1 같은 경우가 지금 타원 안에 있는지 바깥에 있는지가 애매하죠, 그죠? 자, 이럴 때는 그냥 타원의 방정식에 직접 대입을 해보면 되죠. 자, 여기 2,1을 대입해보면 8분의 4 더하기 4분의 1이 돼서 값이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4분의 3이 나온다, 그죠? 그래서 이 점은 타원의 1보다 작은 값이기 때문에 타원의 내부에 있는 점이다라는 결론을 알 수 있고, 정수격자점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려서 푸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문제로 들어가면 집합 S에 포함된 점 P 중에서 제시문 2를 만족하는 점의 개수를 구해라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 외부의 한 점 P를 지나는 타원의 두 접선의 접점을 A와 B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대충 한번 찍어볼까요? 외부점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 뭐 3,3이다. 거기서 접선을 끄면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 육안으로 봤을 때도 그리고 접점을 지금 A랑 B라고 한다 그랬죠? 그럼 얘를 A, 얘를 B, 그리고 이 점이 P겠죠, 그죠? 그럼 지금 육안으로 봤을 때도 각 A, P, B는 90도보다 작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제시문 2에서 각 A, P, B는 결국 타원 외부의 점 P에서 타원의 그은 두 접선이 이루는 각이라는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겠다, 그죠?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APB가 90도보다 클 조건을 한번 찾아볼게요. 지우고 음. 자, APB가 90도보다 큰 조건을 찾아야 되니까 당연히 APB가 먼저 90도가 되는 조건부터 찾아주셔야 되겠죠. 즉, 원밖에 한 점 P에서 타원의 근 두 접선이 이루는 각이 90도가 될 때를 먼저 찾아주셔야 되겠다. 그죠? 타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그 중에서
그 기울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두 접선이 이루는 각에 대한 얘기니까 결국 두 접선의 기울기가 필요할 테고 기울기를 포함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쓰는 게 맞겠죠, 그죠? 자, 그래서 타원의 방정식, 그 타원에서 기울기 m인 접선의 방정식은 y는 mx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됐죠, 그죠? 여기서 a랑 b는 문제에서 준 a, b가 아니라 타원의 장축, 단축에 관련된 값이다, 그죠? 그러니까 원래 타원의 방정식이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 이런 식으로 주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a값, b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a제곱의 값이 지금 8이고 b제곱의 값이 4니까 여기서 대입을 해주면 이 타원에 접하는 기울기 m인 접선의 방정식은 a제곱 자리에 8 그리고 b제곱 자리에 4를 대입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이 접선의 방정식이 점 a, b, p죠, p를 지나야 되니까 여기다가 p좌표 a, b를 대입하면 이 방정식이 성립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대입해주면 b는 m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m제곱 플러스 4가 되고 그리고 ma를 좌변으로 넘겨버리면 b 빼기 m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m제곱 더하기 4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기서 양변 제곱해버리면 b 빼기 ma 제곱하면 a 제곱 m 제곱 m에 대해서 정리할게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지금 기울기 m에 초점을 맞춰서 구하고 있으니까 m에 대한 방정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a 제곱 m 제곱 빼기 2ab의 m 플러스 b 제곱이 8m 제곱 더하기 4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자, 그러면 다 좌변으로 몰아서 정리를 해주면 a 제곱 빼기 8에 m제곱 그리고 플러스 빼기 2ab의 m 플러스 b제곱 빼기 4가 0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 각 AP가 90도다. 즉, 두 접선이 이루는 각이 90도다. 그러려면 두 접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한 이 방정식에서 이 방정식의 두 실근이 이 P에서 이 타원에 그은 두 접선의 기울기다, 그죠? 걔를 하나를 M1, 나머지 하나를 M2라고 하면 이 기울기 곱 M1, M2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구할 수 있겠다, 그죠? 얘는 그러면 A제곱 빼기 8분의 B제곱 빼기 4가 돼야 되고 얘가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된다, 그죠? 자, 그러면 얘를 정리해주면 B제곱 빼기 4는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8이니까 한쪽으로 몰아서 정리해주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2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겠다, 그죠? 자, 얘가 뭘 의미하는지를 살펴보면 기울기가 기울기가 아니고 반지름이 2루트 3인 원 위의 점이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다, 그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0이가 나와야 되니까 얘는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2 위의 점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다, 그죠? 자, 그래서 이 격자점에 반지름이 2루트 3인 원을 그려주면 어떻게 되냐? 무슨 말이지? 2루트 3은 3보다 조금 더 큰 값이죠. 그래서 3보다 크고 4보다 작은 값이니까 이 정도 찍어서 3 위에서 이렇게 그려주면 음, 이렇게 그려지나요? 이렇게 그려지고 자, 지금도 끄트머리에 있는 점들은 지금 원 안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바깥에 있는지를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자, 지금 좀 헷갈리는 게 어디냐? 여기죠. 2,3이죠. 2,3. 2,3을 여기 대입해봤더니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하면 13이 나오죠, 그죠? 12보다 큰 값이니까 얘는 원 바깥에 있는 점이고 그림을 정확하게 그렸다, 그죠? 자, 그리고 또 헷갈리는 점이 3,1이죠. 3,1, 마이너스 3,1 이쪽이죠, 그죠? 지금 그림이 조금 헷갈렸는데 직접 계산을 해서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죠? 3이랑 1을 대입해보면 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은 10이 나오죠, 그죠? 얘는 12보다 작은 값이니까 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점이겠다. 그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원을 그려놓고 그러면 이 원 위에 있는 점들에서 이 타원에 접선을 그으면 그 두 접선이 이루는 각이 수직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원 안이랑 바깥에서의 점들에서 타원에 접선을 그었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관찰해 보면 이 원 안의 점에서 타원에 접선을 그었을 때는 지금 두 접선을 이루는 각이 얘죠, 얘. 얘가 90도를 벗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90도보다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죠? 반면에 원 밖에 있는 점에서 타원에 접선을 그으면 다른 색깔로 할게요. 이렇게 그으면 그 두 접선을 이루는 각이 90도보다 작아진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다. 그죠?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찾는 점은, 즉, 제시문 2의 각 APB가 90도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점들은 이 원 내부에 있어야 되는 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면 이 원 내부에 있는 점들 중에서 타원의 바깥쪽에 있는 점을 찾아주면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애초에 점P가 여기 제시문 1에서 점P가 타원 외부의 한 점 P라고 주어져 있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제시문 2를 만족하는 점들은 제시문 1에서 주어진 격자점들 중에서 이 타원 바깥에 있고 우리가 그린 반지름 2루트 3인 원 내부에 있는 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죠? 자, 그래서 방금 얘기한 그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을 찾아보면 일단 1사분면에서만 찾으면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1, 2, 3, 4분면 전부 다 타원, 원 전부 다 대칭이기 때문에 1사분면에서 개수를 찾은 다음에 곱하기 4를 해주면 되겠죠. 그죠? 물론 X축이랑 Y축 상에 있는 점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곱하기 4를 하면 큰일 나죠. 그죠? 하지만 지금은 X축상, Y축상의 점들은 배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1사분면에서만 개수를 센 다음에 곱하기 4를 해주면 되겠다. 그죠? 자, 그럼 타원 바깥 그리고 원 안에 있는 점들을 1, 4분면에 찾아주면 일단 x좌표가 1일 때 1,3 그리고 1,2가 가능하다. 그죠? 1,3이랑 1,2 옆에 적으면서 갈까요? 1,3, 1,2 그리고 x좌표가 2일 때를 관찰해보면 일단 2,2가 가능하다. 그죠? 그리고 지금도 2,3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림에서 걸쳐지는 형태로 나타나긴 했는데 계산해보면 2,3은 원 바깥에 있는 점이죠. 그죠? 두 개 제곱해서 더하면 13이니까 12보다 큰 값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안 되고 그러니까 x좌표가 2일 때는 2,2만 가능하죠. 그죠? 자, 그리고 또 어디가 되냐? x좌표가 3일 때는 3,1 여기가 가능하죠. 그죠? 3,1은 아까 우리가 안의 점이라는 걸 확인했고 3,1 이렇게 된다. 그죠? 그리고 x좌표가 4일 때는 아예 원 바깥의 점이다. 그죠? 자, 그래서 1, 4분면에서 확인한 결과 1,3, 1,2, 2,2, 3,1 총 4개가 나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1, 2, 3, 4분면에서 제시문 1, 2를 만족하는 총 점의 개수는 4 곱하기 4 해서 총 16개가 나온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수학 풀이였고 지금 제가 설명을 하면서 푼다고 조금 오래 걸리긴 했는데 그 문제 풀이 시간이 딱 15분 주어지잖아요. 그죠? 그 시간 안에 수학 한 문제, 과학 세 문제를 다 풀어야 되겠죠. 그죠? 풀어야 되니까 수학은 늦어도 한 6분에서 7분 사이에는 풀이를 완료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풀이하면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답변을 어떻게 할 건지를 보여드릴 건데 당연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쭉 풀었던 내용을 전부 다 구술을 하면 3분이 한참 넘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들만 뽑아서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 나중에 예시 답변을 제가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문제풀이는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 이제 물리 문제로 넘어가서 물리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물리 같이 볼게요. 자, 물리는 제시문 1에서는 단진자 운동에 대한 내용이 있죠. 그죠? 단진자 운동 자체는 물리학 2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물리학 2를 배운 학생들이라면 단진자 운동에서 왜 주기가 2파이의 루트 G분의 L이 나오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뭐 이 유도하는 과정 자체가, 과정이나 내용 자체가 대한 내용 자체가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이 문제를 아예 못 푸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예 공식을 줬잖아요. 그죠? 그냥 2파이에 루트 g분의 L이다 하고 공식을 딱 줬기 때문에 그냥 이 공식을 이용해서 푸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처럼 반진자의 주기는 진자의 길이 L 그리고 중력 가속도 G에만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고 제시문이 이를 봤더니 이제 뉴턴의 중력 법칙을 줬다 그죠? 야, 얘는 만류인력 법칙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법칙이다 그죠? 자, 이 법칙에 따르면 두 물체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하는데 얘가 중력이죠 그죠? 이 인력을 중력이라고 하고 그 크기 F는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 그리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줬죠 그죠? 자, 얘도 물리학 1을 배운 학생이라면 물리학 2를 배운 학생이라면 F는 거리 제곱분의 GMM이다. 이 공식을 알고 계시겠죠, 그죠? 자, 이때 라지 M은 행성의 질량, 그리고 스몰 m은 물체의 질량,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죠? 자, 일단 여기까지 읽고 문제로 내려가 보면 먼 미래에 지구 표면의 근처에서 주기가 1초인 단진자를 가지고 외계의 둥근 행성 X를 방문했대요. 자, 행성 X의 표면의 근처에서 측정하니 지구에서 가지고 온 단진자의 주기가 1초로 지구에서의 측정값과 같았대요.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봤더니 단진자는 아까 t는 2파이의 루트 g분의 L이었죠. 그죠? 자, 근데 지구에서 가지고 온 단진자라고 그랬으니까 지구에서와 똑같은 단진자를 사용한다는 얘기겠다. 그죠? 자, 그럼 결국 L 값이 똑같다는 얘기겠죠. 그죠? 여기서. 그런데 앞에 2파이는 어차피 상수니까 값이 똑같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 지구에서든 이 둥근 행성에서든 단진자의 주기가 같기 위해서는 두 행성에서의 뭐가 같다는 얘기일까요? 중력과 속도 g가 똑같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지구에서 가지고 온 단진자의 주기가 1초로 지구에서 측정값과 같았다. 얘는 결국 중력과 속도 g값이 동일하다는 얘기가 되겠다. 그죠? 자, 근데 행성 X의 반지름이 지구의 2배라면 행성 X의 평균 밀도가 몇 배인지를 설명하시오. 자, 반지름이란 그러면 이제 이 중력과 속도에 대한 식을 한번 세워봐야 되겠다. 그죠? 자, 아까 만류인력의 법칙으로 다시 돌아가서 F는 R제곱분의 GMM이었는데 얘를 이제 뉴턴의 운동 법칙을 써주면 MA죠, MA. 근데 여기서 A가 결국 중력과 속도 G다. 그죠? 우리가 중력을 다루는 거니까 얘가 그래서 MG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G를 유도할 수가 있죠. G는 R 제곱분의 GM이 된다, 그죠? 여기서 R은 행성의 중심에서 떨어진 거리, 그리고 라지 M은 행성의 질량이 되겠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준 거는 지구도 그렇고 행성도 그렇고 어디서 측정한다고 했는지를 보면 지구 표면 근처라고 줬죠, 그죠? 그리고 행성 X도 표면 근처라고 줬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 R값, 즉 중심에서 물체까지 떨어진 거리는 지구의 반지름 그리고 행성의 반지름으로 근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구의 중력가 속도를 G1이라고 하면 이 G1의 값은 지구의 반지름을 R1이라고 할게요. 라지 R1. R1의 제곱분의 GM1, M1도 지구의 질량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G2 그리고 얘가 행성 X의 중력 가속도라고 하면 얘는 R2의 제곱분의 GM2가 되겠죠, 그죠? 자, 어쨌든 이렇게 반지름을 그 표면에서 측정을 하니까 물체랑 떨어진 거리는 단진자는 표면 근처에서 측정을 하는 거니까 중심과 물체 사이 떨어진 거리는 반지름으로 근사를 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죠?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얘를 생각한다. 그거는 힘들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물리학 2에 대한 내용도 개념 정도까지는 다 숙지를 하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중력과 속도를 유도할 수 있고 근데 이 중력과 속도 값이 행성 X 그리고 지구에서 똑같다고 그랬죠. 그죠? 자, 그런데 지금 행성 X의 반지름이 아이고, 행성 X의 반지름이 지구의 2배라고 그랬죠. 그죠? 지구의 2배. 결국 R2가 2R1이 된 거예요. 그러면 다시 위로 돌아와서 R2의 제곱은 4R1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값이 결국 G1이랑 똑같기 위해서는 M2가 M2, 즉 행성 X의 질량이 지구 질량의 4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G의 4, M1이 돼야 이 중력과 속도 값이 똑같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제랑 제시문을 통해서 얻어낸 결론은 행성 X 같은 경우에는 반지름은 지구의 2배, 그리고 질량은 지구의 4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식을 굳이 쓰지 않고 그냥 제곱에 반비례한다, 뭐 비례 반비례 이용해가지고 바로 4배 추론할 수도 있고, 나중에 이제 면접에서 구술을 할 때는 이렇게 비례 반비례 관계를 이용해서 구술을 하시는 게, 이렇게 뭐 식을 이용해서 구술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간편하고 컴팩트하게 구술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결론을 냈고, 최종적으로 구하는 게 뭔지를 봤더니 행성 X의 평균 밀도가 지구의 몇 배인지를 설명하시오 그랬죠, 그죠? 자, 근데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다, 그죠? 부피분의 질량. 자, 그런데 지금 부피도 행성 X가 지구의 몇 배인지를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지구도 둥글다, 그리고 X도 둥글다고 그랬으니까 지구든 행성이든 구체를 가정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두 행성의 모양이 전부 다 구라고 가정을 했을 때 반지름이 지구의 2배가 되니까 결국 부피는 지구의 8배가 돼야 되겠다, 그죠? 자, 그러니까 부피가 지구의 8배, 그리고 질량은 지구의 4배. 이렇게 되니까, 최종적인 결론은 부피가 지구의 8배, 그리고 질량은 지구의 2배. 그래서 답은 2분의 1이 된다. 밀도는 지구 평균 밀도의 2분의 1이다. 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겠다, 그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 이거를 어떻게 구술을 하는지는 아까 수학에서랑 마찬가지로 뒤에서 예시 답변을 하면서 한번 같이 구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문제는 이렇게 2분의 1이 아니죠. 큰일 날 뻔네. 2분의 1이 아니라 부피가 8배, 그리고 질량이 2배니까 밀도는 4분의 1배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4분의 1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겠다, 그죠? 자, 여기까지가 아니다. 잠시만요. 질량이 2배가 아니라 4배죠, 그죠? 질량 4배. 헷갈렸구나. 죄송해요. 다시. 질량이 지구의 4배, 그리고 부피는 지구의 8배죠, 그죠? 지구의 8배니까, 최종적인 평균 밀도는, 행성 X의 평균 밀도는 지구의 2분의 1배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그죠? 이렇게 이제 답을 내시면 되고, 얘를 이제 나중에 구술을 하시면서 나중에 이제 구술을 면접 답변을 한번 구성을 해볼 거예요. 물리학 해설은 여기까지고, 그 다음 화학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화학은 이제 제시문 1에서 기체 상태의 나트륨의 제1차 이온화 에너지 값을 줬다, 그죠? 1차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내용은 화학 1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다, 그죠? 그리고 이온화 과정에 대한 식을 아셔야 되는데, 자, 이온화의 과정은 기체 상태의 원자 1몰에서 전자 1몰을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로 정의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 정의, 그리고 뒤에 나오는 전자 친화도의 정의, 이런 거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죠? 어쨌든 이 식을 써보면 기체 상태의 나트륨 1몰에서 전자 1몰을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니까 기체 상태의 나트륨이 기체 상태의 나트륨 이온으로 바뀌고 여기서 전자 하나가 떨어져 나오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이 반응에서 엔탈피의 변화가 500kJ per 몰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기체 상태 염소의 전자 친화도는 마이너스 350kJ per 몰이다. 전자 친화도는 화학2에 나온 내용이고, 전자 친화도 같은 경우는 어, 중성 원자에 그 전자 1몰을 추가할 때 그 방출되는 에너지로 정의가 되죠. 얘도 당연히 기체 상태야. 자, 이온화 에너지와 전자 친화도는 모두 기체 상태에서 정의가 된다는 점,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죠? 어쨌든 전자 친화도는 기체 상태의 원자에 그 전자가 더해져서 음이온이 될 때 방출되는 에너지로 정의가 되는 거고, 얘를 식을 써보면
기체 상태의 염소에다가 전자 1몰을 추가해서 염소 이온 기체가 될 때 방출되는 에너지죠. 그죠? 그래서 델타 H, 여기서 엔탈피 변화는 마이너스 350kJ per 몰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여기서 이제 그 전자친화도 같은 경우는 방출되는 에너지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양수 값이 되어야 돼. 그 전체 반응식의 엔탈피는 음수더라도 어, 전자친화도 값 자체는 양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은 그 전자친화도를 그 에너지 관점에서 볼 때는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음수 값으로 그냥 보기도 하고 그리고 방출되는 에너지 자체의 에너지 값 자체의 관점 초점을 맞춰서 볼 때는 양수로 정의를 하기도 해요. 얘는 그 나중에 일반화학 대학 가서 배우실 일반화학 책을 보면 책마다 음수 쓰는 책도 있고 양수 쓰는 책도 있기 때문에 그냥 제시문에서 주는 대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전자를 추가해서 음이온이 만들 때 에너지가 방출된다. 그리고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가 전자친화도이다.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셔도 충분히 풀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뭐 양순지, 음순지는 신경 쓸 필요 없고 그 전자친화도 값 자체가 다시 전자친화도 값 자체가 양순지, 음순지는 그 고교 교육 과정에서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 그냥 최종적인 반응 자체가 발열 반응이고 그때의 에너지 값이 전자친화도다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제시문 2에서는 이제 나트륨 기체 그리고 염소 기체가 반응해서 염화 나트륨 고체를 만드는 반응을 줬죠. 그죠? 얘는 발열 반응이고 1몰당 650kJ를 발생한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엔탈피 변화는 마이너스 650kJ per 몰이 되겠죠. 그죠? 자, 이 상태로 이제 이까지 파악을 한 상태로 문제로 내려가서 보면 자, 염화 나트륨은 물에 잘 녹는 염이다. 그렇구나 하시면 되고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은 서로 이온 결합을 이루면서 고체 상태의 염화 나트륨이 생성된다. 자, 그러면 이 반응은 결국 나트륨 이온 기체와 염화 이온 기체가 만나서 염화 나트륨 고체가 형성되는 반응을 말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결국 이때 수반되는 에너지가 발열 반응 또는 흡열 반응인지 예측하고 얘는 이 반응의 엔탈피를 계산해 보면 알 수 있겠다. 그죠? 우리가 발열인지 흡열인지는 엔탈피를 가지고 결정한다. 그죠? 이때 이 몰의 염화 나트륨을 생성할 때 에너지량을 제시하시오. 그러니까 결국 몰당 얼마의 에너지가 몰당 1몰이 생성될 때 얼마의 에너지가 그 흡수 또는 방출되는지를 계산한 다음에 거기다 곱하기 2를 해주면 모르겠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일단 1몰에 대해서 먼저 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반응식들을 가지고 위에서 제시문에서 준 반응식과 각 반응식에서의 엔탈피를 가지고 결국 최종적으로 제시문 2에서 주어진 이 반응의 엔탈피가 얼마나 될 것인지를 계산을 해야 하죠. 그죠? 얘는 화학2에서 나오는 헤스의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겠다. 그죠? 자, 그리고 이 헤스의 법칙 같은 경우에도 이 반응식 조합해서 최종 엔탈피 계산하는 거, 이거 화학2에서 안 해보셨으면 아마 문제를 풀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얘도 화학2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죠? 아무튼 문제를 쭉 풀어보면 일단 이온화 에너지를 보면 그 전에 제시문 2에서 이거 잘못 적었구나. 이 초록색 박스 안에 이온이 아니라 그냥 중성 원자죠, 그죠? 중성 원자 상태로 주어져 있는 상태고 이 반응이에요. 자, 그럼 얘를 이제 에너지 다이어그램 형태로 표시한 다음에 헤스 법칙 이용해서 반응을 한번 조합을 해볼게요. 자, 일단 이 상태가 나트륨 기체 그리고 염소 기체가 있는 상태라고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결국 그 2번, 아니 2번이 아니라 다시 이 문제에서 준 거는 이온이죠, 그죠? 나트륨 플러스 나트륨 이온이랑 염화 이온이죠. 다시 수정할게요. 아까 그 제시문 2에서 준 게 그냥 나트륨이랑 염소고 문제에서는 이온을 줬죠, 그죠? 그래서 이온이 이렇게 반응해서 고체 염화 나트륨이 형성되는 거니까 아까 처음 한 게 맞네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볼 거고 자, 그럼 처음에
처음에 이제 제시문 2에서 주어진 걸 먼저 볼게요. 제시문 2에서 주어진 게 이제 얘죠. 나트륨 기체, 그리고 염화 기체가 이렇게 존재하는 상태고, 여기서 일단 나트륨이랑 염소가 이온화가 돼야 되겠다, 그죠? 그리고 이때 이온화 될 때 필요한 흡수 또는 방출되는 에너지가 이온화 에너지와 전자 친화도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먼저 나트륨이 이온화 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봤더니, 나트륨이 이온화 되려면 500kJ per 몰이 필요하죠, 그죠? 당연히 여기서 생각하셨을게요. 자, 그러면 이 반응이 일어나고 나면 나트륨 이온이랑 당연히 염소는 그대로 있겠죠, 그죠? 음. 염소는 그대로가 있고, 자, 그 다음, 이제 염소가 이온화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염소가 전자를 받아서 이온화가 될 때 필요한 에너지는 아까 전자 친화도였다, 그죠? 근데 얘는 발열 반응이니까 에너지가 다시 떨어져야 되겠다, 그죠?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350만큼 떨어지니까 처음 상태보다 에너지가 높은 상태죠, 그죠? 그래서 얘는 값이 350만큼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 염소까지 이온화가 됐으니까 얘는 이제 나트륨 이온과 염소 이온이 되겠죠, 그죠? 물론 둘 다 기체 상태. 음, 이렇게 되고, 근데 제시문2를 봤더니 나트륨 기체랑 염화이온 기체가 만나서 염화 나트륨 고체가 되는 경우에는, 음, 아, 염화 나트륨 고체가 되는 경우에 엔탈피 변화를 줬다, 그죠? 자, 그럼 얘는 처음 상태. 이 상태에서 발열 반응으로 650이 발생한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650만큼 더 내려오는 거죠. 그죠? 650만큼 내려와서 여기서 염화나트륨 고체가 형성이 되는 거다.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엔탈피가 뭔지를 봤더니 아까 여기서 초록색 박스 여기 있는 거죠. 그죠? 이 반응이죠. 그죠? 그러니까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결합해서 염화 나트륨 고체를 만드는 경우니까 결국 최종적으로 이 빨간색 이 상태에서 이 분홍색 상태로 내려오는데 필요한 내려오는데 수반되는 엔탈피 변화가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는 에너지가 되겠다, 그죠? 자, 그럼 얘는 그 값을 계산해 보면 처음에 500 그리고 마이너스 350이니까 이 분홍색이랑 빨간색의 차이는 얼마예요? 150이죠, 150. 150 차이가 나고 이 150 차이 나는 만큼에서 밑으로 여기 650만큼 더 내려와야 되죠, 그죠? 그래서 결국 이 최종적인 에너지는 150에다가 650을 더해서 총 800이 되겠네요. 자, 800이 되고 에너지가 낮아지니까 얘는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엔탈피, 이 최종적으로 이 반응의 엔탈피는 마이너스 800kJ per 몰이 되겠다, 그죠? 자, 그러니까 결국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서로 만나서 이온-이온 결합을 이루면서 고체 상태의 염화 나트륨이 생성될 때 수반되는 에너지는 마이너스 800kJ per 몰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결론적으로 이, 이 반응은 발열 반응이 되고 그리고 2몰을 생성할 때 에너지 양을 제시하시오 했죠, 그죠? 자, 1몰이 생성될 때 마이너스 800만큼 그 에너지 변화가 발생하니까 2몰이 생성될 때는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발열 반응이고 1600kJ, 1600kJ만큼의 에너지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대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이제 이온화 에너지 말고는 전부 다 화학2에서 다루는 내용이죠, 그죠? 이온화 에너지 정의는 화학원에서 다루지만 나머지는 헤스의 법칙, 그리고 이 헤스의 법칙 조합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는 전부 화학2 내용이니까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다면 화학2를 한번 쭉 공부를 하고 오시는 것을 추천해요. 그리고 이거는 참고인데 모르셔도 돼요. 여기서 그 염화나트륨 고체에서 그 나트륨 이온이랑 염화 이온,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방금 이 계산한 과정이 있죠, 그죠? 예. 여기서 필요한 에너지를 격자 에너지라고 해요. 격자 에너지. 영어로 하면 레티스 에너지고,
에너지는 생각할게요. 이 격자 에너지라고 하고 결국 이거를 구하라는 문제였는데 얘가 격자 에너지인지는 모르셔도 돼요. 얘는 이제 그 고기 교육 과정을 벗어난 내용이기 때문에 이 격자 에너지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셔도 되고 그냥 이 반응에서 구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격자 에너지라는 거다. 그냥 이 정도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격자 에너지라는 것을 몰라도 헬스 법칙을 이용해서 충분히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풀이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화학이었고, 그 다음 이제 생명과학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생명과학을 볼 건데, 생명과학에서 일단 제시문 1에서는 음식물을 먹고 나면 소장에서 포도당이 흡수되어 혈당량이 올라간다. 그리고 혈당량이 증가하면 이자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의 양이 늘어난다. 자,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이고, 혈당을 조절하는 것 중에서도 혈당이 높은 상태에서 혈당을 떨어뜨리는 호르몬이죠. 그죠? 제시문 1은 생명과학 1을 공부한 학생이라면, 제시문 1을 읽지 않아도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죠. 그죠? 그 다음, 제시문 2 같은 경우는 잘 읽으셔야 되는데, 자기방사법이라는 게 있대요. 근데 얘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포함된 화합물을 세포에 넣고, 시간 경과에 따라 동위원소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을 추적하여 세포 안에서 물질의 이동을 알아내는 방법이다. 자, 방사성 동위원소가 포함된 화학물질이 이동하면서 그 방사선을 계속 방출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방출되는 방사선의 양이 많으면 그 물질이 많구나를 알 수 있는 거고 방출되는 방사선의 양이 작으면 그 물질의 양이 작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물질의 이동 그리고 물질의 양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제시해주는 내용이고 오른쪽에 주어진 그래프를 보면 A, B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죠? A, B, C, D 이렇게 주어져 있고 방사성 동위원소로 표시한 물질 공급 그리고 방사선 양이 Y축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 Y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 그 방사선 양이 방출되는 방사선 양이 많다는 거고 이것은 결국 그 물질의 양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죠? 이 그래프는 문제를 읽고 나서 계속해서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문제로 와서 문제 위 그래프에서는 방사성 동위원소로 표시된 메사이오닌이죠. 자, 메사이오닌은 아미노산의 일종이다, 그죠? 아미노산. 이 포함된 배지에서 배양한 세포에서 시간에 따라 검출되는 방사선 양을 나타내었다. 자, A에서 C는 각각 분비소낭, 그리고 골지체, 거친면 소포체 중 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아미노산, 그리고 그 거친면 소포체를 보는 순간, 이거는 단백질 합성이랑 관련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인슐린이랑 연관을 지었고, 인슐린도 단백질 호르몬이죠. 그죠? 인슐린은 단백질 호르몬이니까, 결국, 얘들이 메사이오닌이 이 인슐린이라는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어디에서 얼마만큼 양이 변하는지를 추적하는 그래프구나를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보면, 자, 우리가 단백질 합성이 되는 그 순서를 살펴보면, 먼저 거친면 소포체죠, 그죠? 정확하게는 거친면 소포체에 있는 리보솜에서 단백질 합성이 일단 먼저 일어난다,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골지체로 이동을 하죠. 골지체에서 하는 역할은 이렇게 리보솜에서 1차적으로 합성된 단백질을 가공하는 역할을 한다,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작용기를 붙인다든지, 그다음 뭐 특정 서열을 잘라낸다든지 하는 작용이 골지체에서 일어나죠, 그죠? 그리고 골지체에서 단백질 가공이 다 끝난 다음에는 이제 분비 소낭을 통해서 이제 세포 외부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아니, 세포 외부가 아니라 그 소포체에서 떨어져 나와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단백질 합성 순서를 생각을 해본다면 거친면 소포체, 골지체, 분비소낭 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그래프를 봤더니 메사이오닌 즉 아미노산이죠. 아미노산이 가장 제일 처음에 양이 많은 것은 A다. 그죠? A니까 단백질 합성의 재료인 아미노산의 이 초기에 가장 양이 많은 A가 우리가 지금 거친면 소포체다.
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갑자기 메사이오닌이 양이 많아지는 게 B죠. 그죠? B에서 갑자기 양이 많아진다. 그죠?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메사이오닌이 거친 면소 포체에서 이미 사용이 끝나서 1차적으로 단백질 합성이 일어났고 그 다음 골지체로 쭉 이동한 다음에 골지체에서 가공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피크가 나타나는 B가 골지체가 되겠죠. 그죠? 이거 골지체. 그다음 마지막으로 C 같은 경우에는 B에서 양이 점점 줄어들m에 따라서 C의 양이 점점 증가하죠. 그죠? 그래서 C에서 증가하는 것은 이제 분비 손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양이 어, 그 A 같은 경우는 점점 메사이오닌의 양이 줄어드니까 그 단백질 합성의 재료로 메사이오닌이 사용돼서 점점 주는 거고 그래서 가장 먼저 양이 가장 제일 처음에 양이 많고 점점 줄어드는 A를 거친 방식 표체 그 다음으로 이동해서 양이 많아지는 B를 골지체 그리고 B가 양이 줄어들면 결국 이 메사이오닌이 인슐린의 형태로 합성이 끝나고 합성과 가공이 골지체에서 끝난 다음에 분비 순환의 형태로 방출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B가 줄어들면서 양이 점점 많아지는 C가 분비 손항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1번을 봤을 때 위 그래프를 참고할 때 새로 합성된 인슐린의 분비량이 최고점에 이르는 시간은 언제인가? 자, 그럼 분비량이라는 것은 결국 분비 손항을 통해서 인슐린이 분비됐을 때 얘기겠다, 그죠? 자, 그래서 분비 손항에서 방사선 양이 가장 많을 때가 분비량이 최고점에 이르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분비 손항의 그래프를 봤더니 이렇게 증가해서 점점 증가하다가 증가하는 추세가 어, 점점 완만해진다, 그죠? 즉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자, 그럼 최고점에 이르는 시간은 점점 증가량이 가장 둔화가 되는 시점이 되겠죠, 그죠? 지금 이 그래프 상에서 피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분비 손항에서 그래서 딱 여기서 최고점이다 라고 말을 하기는 힘들지만 점점 그래프의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시점 있죠? 그래프의 접선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시점을 보면 80분 이후다, 그죠? 그래서 80분 이후에 점점 분비 손항의 양이 그 증가 추세가 감소하고 있으면 증가 추세가 점점 완만해지고 있으므로 이 시점에 인슐린의 분비량이 최고점에 이를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피크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시점을 얘기가 힘들고 대략 80분 이후다 이 정도로 이렇게 논리적인 설명을 뒷받침해서 구술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2번으로 넘어가서 이자섬의 베타세포를 포도당으로 자극하면 수분 이내에 인슐린 분비가 빠르게 증가한다.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위 그래프를 참고하여 설명하시오라고 했죠. 그죠? 근데 얘를 봤더니 인슐린이 분비가 빠르게 증가한다 그랬는데 얘는 문제에서는 수분 이내라고 그랬죠. 그죠? 수분 이내.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래프에서 해석을 한 내용은 인슐린 분비가 빠르게 시작하는 시점은 최소한 40분 이후다, 그죠?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시점. 그러면 수분 이내에 실제로는 이자섬의 베타세포가 포도당으로 자극이 되면 실제로는 수분 이내에 인슐린 분비가 빠르게 증가해야 되는데 그래프상에서는 최소한 40분 이후가 되어서나 빠르게 증가한다, 그죠?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미 합성된 인슐린이 골지체에 저장이 돼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미 합성된 인슐린이 골지체에 저장이 돼 있고 이자섬의 베타세포가 포도당으로 자극이 되면 저장돼 있었던 인슐린이 분비손항을 통해서 수분 이내, 즉 빠른 시간 이내에 방출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자, 지금 이 그래프는 메사이오닌을 이용해서 무론 메사이오닌 말고도 다른 아미노산이 많이 쓰이겠지만 지금 어쨌든 그래프에서는 이 인슐린이라는 단백질을 합성하는 순서와 시간을 나타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렇게 합성이 됐을 때는 최소한 40분 이후가 되어야 인슐린 분비가 빠르게 증가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2번에서 주어진 상황은 수분 이내에 빠르게 증가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미 골지체가 합성된 가공이 완료된 인슐린을 저장하고 포도당으로 자극이 되면 그 이미 저장되어 있던 인슐린을 빠르게
공기순환을 통해서 방출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추론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골지체가 저장하는 기능도 가지죠.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있다면 이렇게 추론을 할 수가 있겠다. 그죠? 그래서 말 그대로 추론이고 논리적으로 왜 그런지 뒷받침이 되어야 하고 고등학교 생명과학 2에서 배우는 생명과학 1과 2에서 배우는 내용과 그 모순이 없으면 되겠죠. 그죠? 그다음 3번. 위 실험을 시작한 후 30분이 경과한 시각에 배지의 온도를 42도로 올려서 세포에 스트레스를 주었다. 그 이후 D와 같은 그래프가 관찰되었다. 자, D 곡선은 어떤 세포 소기관에서 어떤 기능이 일어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지 설명하시오 했죠. 그죠? 자, 일단 30분이 경과한 시각, 이쯤이죠, 이쯤. 이쯤에 배지 온도를 올렸대요. 배지 온도를 올려서 세포에 스트레스를 주었다고 했죠, 그죠? 그럼 이 스트레스를 주었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 지금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인슐린의 합성, 즉 단백질 합성 과정에 대한 스트레스를 주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죠? 그 이후 D와 같은 그래프가 관찰되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근데 D는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에서 갑자기 피크가 이렇게 쭉 증가한다, 그죠? 급격하게 증가를 하죠. 자, 그럼 얘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저장 기능과 관련을 시켜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합성이, 물론 거친면 소포체에서도 합성이 일어나지만, 골지체에서도 가공 과정이 일어나죠. 근데 골지체는 가공 과정과 함께 물질을 저장하는 기능도 가진다,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이제 무엇을 의미하느냐? 온도 때문에 스트레스가 생겨서 골지체가 그 거친면 소포체에서 1차적으로 합성된 인슐린의 전구 물질을 받아서 원래는 가공을 해야 되는데 온도라는 스트레스가 생김으로 인해서 더 이상 골지체에서 가공이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골지체가 그 전구 물질을 그냥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메사이온의 양이 이렇게 쭉 나타나는 쭉 증가하고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 정도 추론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D 곡선은 골지체에서 그 저장 기능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결론을 내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의 아까 정확한 정답이 나오는 수학, 물리, 화학이랑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그죠? 수학도 정답이 있었고, 물리, 화학, 그리고 딱 숫자로 정답이 다 떨어졌다, 그죠? 근데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지금 느낌이 완전 다른 게 설명하시오죠, 그죠? 설명하시오기 때문에 생명과학 1, 2에서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본인의 논리적인 추론을 구술로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전달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인슐린의 그 합성 기작 같은 게 그 고교 과정을 벗어나는 수준에서 가면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는 있지만 당연히 얘는 고등학생들이 보는 면접이기 때문에 끝까지 갈 필요가 전혀 없고 그냥 생명과학 원투에서 배운 기본적인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냥 그래프를 가지고 추론을 해서 이 정도 답변을 생각을 해주시면 충분한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지금 수학, 물리, 화학, 생물 해설을 쭉 해봤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렸죠, 그죠? 시간이 꽤 많이 걸렸는데 제가 지금은 그 해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뭐 제시문이라든지 문제라든지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서 그래서 시간을 많이 걸렸는데 실제로 면접장 들어가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어떻게 뭐 해설을 쓰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바로 문제를 푸시고 핵심적인 키워드만 딱딱딱딱 정리하셔가지고 그 키워드를 토대로 해서 어, 그 구술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빠르게 푼 다음에 어, 그 키워드 정리해 놓는 것을 그 15분 동안 주어지는 면접 준비 시간 있죠. 거기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설이 끝났고 그 다음은 이제 뭘 할 거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문제 풀었던 거 있죠. 얘를 토대로 어떻게 키워드를 찾아내 가지고 답변을 구성하고 그리고 그 구성한 것을 토대로 해서 실제로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제가 쭉 시간에 맞춰서 구술을 한번 해볼 테니까 참고해서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제로 답변을 해볼 거고, 이거는 당연히
완벽한 정답이고 무조건 이렇게 구술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어, 여기 나와 있는 말 그대로 예시 답변일 뿐이니까 그냥 제가 하는 답변, 지금부터 하는 답변을 참고하셔가지고 어, 그 실제 구술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답변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부터 아까 풀었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실제 면접 답변하는 것처럼 제가 시간을 재서 한번 답변을 해볼 테니까 참고하셔서 뭐 이 정도로 답변을 하면 시간이 이 정도 나오구나. 그리고 이렇게 푼 내용을 토대로 이 정도 내용을 얘기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수학부터 답변을 시작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 뭐뭐뭐 학과에 지원한 면접번호 뭐뭐뭐입니다. 자, 수학부터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시문 2에서 각 APB는 외부의 한 점에서 타원에 그은 두 접선이 이루는 각을 의미합니다. 두 접선이 이루는 각을 파악하기 위해서 두 접선의 기울기를 알아야 하므로 먼저 기울기가 m인 이 타원에 대한 접선의 방정식을 쓰면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m제곱 플러스 4입니다. 이 접선은 점 P를 지나므로 x의 a 그리고 y의 b를 대입하면 b는 m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m제곱 플러스 4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양변 제곱하여 정리하면 a제곱 빼기 8의 m제곱 빼기 2ab의 m 더하기 b제곱 빼기 4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얻는데 이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P에서 타원에 그은 두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먼저 각 APB가 90도가 될 조건은 두 접선의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이므로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 a제곱 빼기 8분의 b제곱 빼기 4는 마이너스 1이라는 조건이 만족되어야 하고 이를 정리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2입니다. 즉, 점 P가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2루트 3인 원 위의 점일 때 타원에 그은 두 접선이 수직을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원을 기준으로 하여 두 접선이 이루는 각이 90도보다 클 경우, 즉 제시문 2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점 P가 이 원의 내부에 있을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점 P는 제시문 1의 조건을 만족하면서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2의 내부에 그리고 제시문 2에 주어진 타원 외부에 위치하는 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만족하는 점을 먼저 제1사분면에서 찾으면 1,3 그리고 1,2 그리고 2,2 그리고 3,1로 4개이며 타원과 원의 대칭성 때문에 제2, 제3, 제4, 4분면에도 같은 개수일 만큼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점이 존재하므로 제시문 1의 집합 S에 포함된 점 P 중에서 제시문 2를 만족하는 점의 개수는 각 4분면에서 4개씩 총 16개라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수학 답변이었고요. 다음 물리 답변으로 넘어갈게요. 음, 자, 이제 물리학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단진자 운동의 주기는 중력과 속도와 진자의 길이에만 영향을 받는데 지구와 행성 X에서 같은 진자로 측정한 주기가 같다고 했으므로 이는 곧 두 행성에서의 중력과 속도가 같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제시문 2에서 주어진 뉴턴의 중력 법칙과 뉴턴의 운동 법칙 F는 ma를 적용하면 중력과 속도 g는 두 물체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리고 행성의 질량에 비례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한편 두 행성에서 모두 진자의 주기를 행성의 표면 근처에서 측정하였으므로 두 물체의 거리는 행성의 반지름으로 근사를 할 수 있고 따라서 두 물체 사이 거리는 행성의 반지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행성 X의 반지름이 지구의 2배가 되므로
중력가 속도가 지구와 같기 위해서는 행성 X의 질량이 4배가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성의 부피는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하므로 부피는 지구의 8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량에 비례하고 부피에 반비례하는 평균 밀도는 행성 X가 지구의 8분의 4배, 즉 2분의 1배가 되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물리 답변이었고, 그 다음 화학 답변으로 넘어갈게요. 음, 다음은 화학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나트륨 기체가 이온화되는 화학 반응식은 나트륨 기체 1몰이 나트륨 이온 기체 1몰과 1몰이 되면서 전자 1몰을 내어놓는 반응이고, 이때의 엔탈피는 500kJ/몰입니다. 이는 이온화 에너지 값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염소 기체가 이온화되는 화학 반응식은 염소 기체 1몰이 전자 1몰을 얻어 염화 이온 기체 1몰이 되는 반응이고, 이때 엔탈피 변화량은 마이너스 350kJ/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전자 친화도 값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제시문 2에서는 나트륨 기체와 염소 기체가 염화 나트륨 고체가 되는 반응의 엔탈피가 650kJ/몰이라는 것이 주어져 있는데, 이는 발열 반응이므로 부호는 마이너스입니다. 이를 통해 나트륨 기체와 염소 기체가 나트륨 이온 기체와 염화 이온 기체가 되는 반응의 엔탈피는 헤스의 법칙에 의해서 500 더하기 마이너스 350, 즉 150 플러스 150kJ/몰이 됨을 알 수 있고, 이는 나트륨 이온 기체와 염화 이온 기체의 에너지가 나트륨 기체와 염소 기체보다 150kJ/몰만큼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제시문 2에 의해서 염화나트륨 고체의 에너지가 나트륨 기체 그리고 염소 기체보다 650kJ/몰만큼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헤스의 법칙에 의해 염화나트륨 고체는 나트륨 이온 기체 그리고 염화 이온 기체보다 에너지가 650과 150을 합한 값인 800kJ/몰만큼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는 주어진 반응이 발열 반응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엔탈피 변화량은 마이너스 800kJ/몰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 그리고 이 엔탈피는 1몰의 염화나트륨 고체가 생성될 때 수반되는 에너지 변화이므로 2몰이 생성될 때는 이의 2배를 곱한 1600kJ/몰의 에너지가 낮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화학 답변이었고요. 그 다음 이제 생물 답변으로 넘어갈게요. 자, 생명과학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제시문 2에 의해 방사선 양이 많을수록 방사선 동위원소가 포함된 물질의 양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A에서 C가 무엇인지부터 답하겠습니다. 메사이오닌은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단백질 합성에 쓰이는 재료입니다. 즉, 단백질 호르몬인 인슐린을 합성할 때 쓰이는 재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백질 합성은 먼저 거친 소포체의 리보솜에서 1차적으로 일어난 후 골지체에서 가공을 통해 분비소낭을 통해 방출되는 기적으로 일어납니다. 이 순서를 통해 메사이오닌의 양이 처음에 가장 많고 점점 줄어드는 A가 거친 소포체임을, 그 다음 피크가 나타나는 B가 골지체임을, 그리고 B의 양이 점점 줄어들면서 양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는 C가 분비소낭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 1번에 대한 답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인슐린의 분비량은 분비소낭에서의 인슐린 양이 가장 많을 때를 의미하므로, 분비소낭에서 메사이오닌 양의 증가 추세가 매우 완만해지는, 즉 최대값 근처에 도달하는 대략적으로 80분 이후의 시점에서 새로 합성된 인슐린 양의 분비량이 최고점에 이르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번에 대한 답을 하겠습니다. 그래프에서 합성된 인슐린의 양이 빠르게 증가하는 시점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지난 시점인데, 실제로 이자성의 베타세포를 자극하면 수분 이내에 인슐린 분비가 빠르게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베타세포 자극 이후 합성이 시작된 인슐린, 베타세포 자극 이후에 합성이 시작된 인슐린이 아니라
이미 합성과 가공이 완료되어 골지체에 저장되어 있는 인슐린이 베타세포의 자극에 따라 손항을 통해 방출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 답하겠습니다. 30분 이후 세포에 스트레스를 준 결과 거친 면소포체에서 메사이오닌의 양은 줄어들고 있음에도 D에서의 메사이오닌 양은 증가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열 스트레스로 인해 골지체에서 단백질이 가공 기작이 저해되어 거친 면소포체에서 만들어진 인슐린의 전구 물질이 골지체에 저장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D는 골지체의 저장 기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생명과학 답변이었고, 제가 그 물리 말고는 거의 시간을 많이 채웠어요. 수학은 조금 남았고, 물리는 조금 많이 남았고, 화학이랑 생명은 2분을 꽉꽉 채웠는데, 이런 식으로 그 생각보다 답변 시간이 길지가 않으니까, 문제를 풀고, 구조를 할 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짧은 시간 안에 다 전달되게끔 키워드를 잘 전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풀이랑 이제 그 제가 이 문제풀이 한 거를 토대로 이제 구술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를 지금까지 쭉 보여드렸는데, 이제 면접까지 연습을 하실 것은 뭐냐면, 직접 상대 그 모의 면접 문제를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어요. 입학처 홈페이지, 성균관대 입학처 홈페이지에. 걔를 가져와서 실제 면접 보는 것처럼 딱 15분 시간 재고 문제 풀어보시고, 그리고 아까 그 초반에 소개드렸다시피 그 실제 면접 보러 가서도 영상을 녹화해서 그 녹화된 영상을 면접관들이 평가한다고 학교에서 이미 그렇게 발표를 했죠.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영상을 녹화하는 형태로 면접을 보게 되니까 집에서 스스로 한번 녹화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15분 딱 재고 문제를 풀고 얘를 토대로 종이를 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 10분 동안 3분, 2분, 2분, 2분 딱 끊어가지고 타이머 재고 녹화를 한번 해보시면 실제 면접 보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음.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들이고 오늘 제가 문제풀이와 함께 답변까지 했는데 여러분들이 면접 보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서 면접에서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